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 시작하죠. 다들 AI 하니까 2026년까지 내다보고 기술주 투자 많이들 하고 계시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아직도 엔비디아 GPU 성능이 어떤지만 들여다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이 한 곳만 바라보며 열광할 때 진짜 큰 돈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모두가 놓치고 있는 AI 시대의 진짜 병목 현상, 그 거대한 데이터 전쟁의 민낯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다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인터넷은요, 그냥 우리가 유튜브 보고 파일 다운받는 말 그대로 일방통행 도로였어요.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 집까지 얼마나 빨리 데이터가 오느냐, 이 다운로드 속도가 제일 중요했죠. 근데 AI 시대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수만 개의 GPU가 서로 뇌세포처럼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쌍방향 슈퍼하이웨이거든요. 중요한 건 다운로드 속도가 아니에요. GPU들끼리 얼마나 빨리 대화하느냐, 즉 상호 연결성이 핵심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데이터 교통체증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전쟁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 브리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AI가 만들어낸 숨겨진 교통 대란, 그 본질부터 파악하고요. 데이터 센터끼리 길을 트는 데이터 고속도로 전쟁, 그리고 그 후폭풍이 어떻게 우리 동네 통신망까지 마비시키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칩과 칩 사이 그 좁디 좁은 최후의 전선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전쟁에서 누가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기술의 변화는요, 결국 돈의 흐름, 즉 권력의 이동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네트워크 세상의 주인은 SKT나 KT 같은 통신사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아하 모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20년 경험상 돈의 흐름이 이렇게 극적으로 판이 뒤집히는 이런 변곡점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의 기회더군요. 크레딧 사이트 자료를 한번 보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통신사들이 전 세계 네트워크 투자의 거의 절반을 책임졌는데 2026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비중이 27%로 반토막이 나고 그 자리를 구글, 아마존 같은 AI 거인들, 즉 하이퍼스케일러들이 50%라는 압도적인 비중으로 채워버립니다. 명확하죠? 이제 네트워크판의 큰 손은 통신사가 아니라 AI 기업이라는 사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전장으로 넘어가 보죠.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막대한 돈을 대체 어디에 쏟고 있는데?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잇는 오직 그들만을 위한 사설 고속도로를 까는 데 쓰고 있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걸 GCI, 즉 데이터 센터 상호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단순히 케이블 몇 개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지연 시간 거의 없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AI 시대의 대동맥,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돈의 흐름을 바꾸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과거 통신계약은 그냥 쓴 만큼 내는 전기세 고지서 같은 거였죠. 하지만 AI는 0.001초의 지연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성능 보장 계약, 즉 SLA 계약을 맺습니다. 이 속도, 이 안정성 무조건 보장해. 대신 매달 고정된 거액을 줄게. 이런 식이죠. 이게 투자자한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최고 성능의 광학 부품 수요가 경기가 좋든 나쁘든 변덕스러운 시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요가 그냥 완만하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데이터 센터 100개를 하나하나 전부 연결하려면 저 공식에 따라 무려 4,950개의 전용선이 필요합니다. 만약 200개가 되면요? 2만 개에 육박해요.
데이터 센터 수가 2배 늘 때 필요한 연결수는 4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른바 제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광통신 부품 회사들의 실적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구조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만든 이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그들만의 고속도로 안에서만 머물까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죠. 결국 이 데이터는 우리 같은 최종 사용자와 만나기 위해서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시내 도로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일으킨 DCI 트래픽이라는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기존 통신사들의 네트워크라는 제방은 애초에 이런 파도를 막을 생각조차 하고 설계된 게 아니거든요. 결과는 뻔하죠.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DCI 투자에 이은 두 번째 투자 파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장은 종종 이런 2차 파급 효과를 놓치곤 하지만 진짜 기회는 바로 이런 곳에 숨어 있을 때가 많더군요. 잠자던 거인 통신사들이 마침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마지막 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은 이제 데이터 센터 내부 서버 렉이라는 아주 작은 공간 안에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존에 우리가 쓰던 구리선이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에 나오는 표피 효과 같은 복잡한 물리 법칙은 잊어버리시고요. 쉽게 말해서 고속 신호를 보내려면 구리선이 점점 굵어져야 하고 굵어지면 열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AI 데이터 센터처럼 좁은 공간에 수만 개의 연결이 빽빽하게 들어차야 하는 곳에서 이렇게 뜨겁고 뚱뚱한 구리선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제 유일한 대안은 빛, 즉 광섬유끈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바로 CPO, 우리말로는 칩광 집적 기술입니다.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기존 방식은 전기 신호가 칩에서 나와서 기판 위를 20cm나 위태롭게 여행한 뒤에야 빛으로 바뀌었어요. 이 과정에서 신호가 다 망가지니까 DSP라는 강력한 보정칩이 꼭 필요했죠. 근데 이 DSP가 전기 먹는 하마였습니다. CPO는 뭐냐? 아예 광학 엔진을 칩 바로 옆에 딱 붙여버린 겁니다. 전기 신호의 이동 거리가 2mm로 확 줄어드니까 신호 손실이 거의 없고 자연히 그 전기 먹는 하마, DSP가 필요 없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놀라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70%. 링크 하나당 전력 소비가 30W에서 9W로 무려 70%나 줄어드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전기요금인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 HPO는 단순히 더 좋은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HPO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인 이유인 거죠. 이 로드맵을 보시면 CPO가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이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에요. 2026년부터 양산이 시작돼서 2030년 이후에는 데이터 센터 스위치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아주 길고 구조적인 기술 변화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개의 전장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전쟁터의 총과 총알, 그러니까 삽을 파는 무기상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탑픽, 즉 최선호주로 꼽은 회사는 바로 RF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첫 번째 전장으로 살펴본 DCI 고속도로에 반드시 필요한 펌프레이저라는 핵심 부품의 패키싱을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 광원 시장의 강자인 루멘텀에 납품하면서 DCI 시장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20년 예상 PER이 43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 통신장비주처럼 3, 4년짜리 반짝 사이클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이상 이어질 거대한 구조적 성장의 초입에 지불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치 20년 전 반도체 대장주를 사는 것과 같은 관점인 거죠. 그 외에도 우리 레이더망에 넣어두어야 할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아직 광케이블 보급률이 낮은 북미 시장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일종의 인프라 확장 플레이어고요.
오이솔루션은 일본 NTT 수주를 시작으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턴어라운드 후보입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넷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파도, 즉 국내 통신사들이 도심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될 틈새 시장의 강자입니다. 각 기업이 우리가 살펴본 전장의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명확히 구분하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제 단기적인 매매 관점이 아니라 이 거대한 구조 변화를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네트워크 투자의 주인공은 이제 AI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개의 전장, 데이터 센터 간, 도심망, 그리고 렉 안은 각각 다른 게임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고요. 셋째, 이 전장에 무기를 대는 회사들도 직격탄을 맞는 수혜주와 낙수 효과를 보는 수혜주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잃지 않는 투자 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장군인 엔비디아라 해도 그 군대를 연결하는 도로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도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제, 즉 필수 인프라이기 때문에 경계를 덜 타면서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무대가 아닙니다. 세상의 구조적인 변화를 읽고 그 변화 속에서 가장 잘 대응하며 살아남을 기업을 찾아내는 생존의 무대일 뿐입니다. 자, 이제 GPU가 아니라 데이터 고속도로가 새로운 병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의 AI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